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계란과 바퀴의 마술사, 로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햇볕이 들이우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마법쇼를 선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쇼를 보기 위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특히 그의 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돌아가는 바퀴와 깨지지 않는 계란의 미스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쇼는 간단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접시 속에 계란 하나를 올리고 그 옆에 작은 나무 바퀴를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노인은 몇 번의 주문을 외우고 바퀴를 손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바퀴가 테이블을 돌고 돌다가 꼭 계란을 향해 굴러가면 계란은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굴러가 바퀴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놀란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바퀴로 계란을 밀어내지 않고도 굴러가게 하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의 쇼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인은 미세한 경사로 인해 바퀴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사전에 테이블을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철학자였던 조지라는 남자가 쇼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에 대한 최근의 강의를 듣고 인과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던 참이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조지는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쇼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법을 사용했다고 믿기보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란이 바퀴를 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것이 전부 우리의 심리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조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슬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젊은이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이라니 참으로 깊이 있는 통찰이군요. 사실 마법은 없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을 뿐이지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현상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소만 그것을 늘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오. 그렇지만 조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노인의 쇼가 주는 흥미와 즐거움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신비로운 쇼를 계속 즐겨도 될까요? 가끔은 우리의 습관 속에 숨겨진 작은 즐거움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노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흉도 가끔은 이런 작은 재미를 즐겼을 것이라 미소. 그날 이후로 조지는 모두에게 노인의 쇼는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해보는 재미난 퍼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쇼를 보며 필연적인 것과 우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풍요로운 이야기와 사고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은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때로는 웃음을 더하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퀴나스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들의 삶을 이론에 따라 철저히 살게 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바람의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서관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가 빼곡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매일매일 얻는 깨달음들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부터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늘상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란다. 이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든 것은 먼 대륙에서 온 한 여행자였습니다. 그 여행자는 호기심과 지식에 대해 열망이 컸던 자로 세상의 여러 사상을 섭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오였으며 바람의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과 그들이 어떻게 이를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리오는 곧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할머니 엘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아는 마을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자연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엘리아와의 대화에서 마리오는 자연법이 단순히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마리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마을 주민이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이들이 그를 찾아 나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에 자연법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성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선함을 찾도록 해준다네. 마리오는 매일 마을을 둘러보며 자연법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든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땅을 돌보았고 상인들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자연법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살아 쉬는 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리오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예의와 배려에서 큰 영향을 받은 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엘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바람의 계곡에서 배운 자연법의 교훈은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이 나침반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오는 떠났고 그는 방문한 모든 곳에서 바람의 계곡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키나스의 자연법은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했지만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선함의 추구와 인간 본성의 존중이었습니다. 마을 밖의 사람들은 마리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연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오가 전한 메시지는 세대를 거쳐 퍼져나갔으며 그가 들려준 바람의 계곡 이야기는 아키나스의 이론이 실제로 살아 숨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숲 깊숙한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지만 가까운 이웃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에 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후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왜냐하면 유성이 떨어진 그날 밤 누군가의 가축이 없어지거나 곡식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에 불안해졌고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던 평화로운 마을은 이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연의 넉넉함을 즐기던 삶은 점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시간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러던 중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마을 한가운데로 불러 모았다. 그는 평상시에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빛났고 목소리는 확고했다. 마을 사람들아, 우리는 지금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고립되어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 삶은 더욱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결국은 짧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묵묵히 듣고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경계를 풀어주려 애썼다. 그가 제안한 것은 바로 계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합의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일이었다. 현자의 지혜를 믿는 몇몇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상징으로 마을의 가장 넓은 들판에 커다란 돌기둥을 세우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올렸다. 그 돌들은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다시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되찾았다. 분쟁은 줄어들었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다시 나누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노력해 얻어낸 평화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웃에게 걸어가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지혜에 감사했고 지금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비록 작지만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홉스의 이론을 넘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옥수적 자연 상태를 극복해낸 것이었다. 마을은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계약의 힘을 깨달은 그들은 항상 함께 해결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초라했던 마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풍요롭고 화목한 마을로 변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시절을 다시 겪고 싶어 하지 않았다. 거대한 돌기둥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그것은 당시의 결단과 협력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현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며 모든 것이 공유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사이에 걸린 그물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자연이 제공하는 식량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기에는 지배자도 계급도 없이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동체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샘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가에 반짝거리는 금덩어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매혹적인 광채에 이끌려 모두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이 준 또 다른 선물로 여겼지만 곧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금덩어리를 발견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갸우뚱했지만 금덩어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덩어리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곧 사람들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공동체의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연의 선물과 함께 살아왔지.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등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네.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잠시 고민에 빠졌고 결국 금덩어리를 다시 자연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한 연못에 돌려놓고 자연의 일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을 기념하기 위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소가 주장했던 자연 상태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욕망이 만들어놓은 불필요한 소유가 오히려 인간의 순수함을 해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금덩어리를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려놓음으로써 본래의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